부모가 당신을 12살에 사업 거래로 팔아넘겼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하객들이 말 그대로 당신이 침대에 드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공개 쇼죠. 아마 뒷딸을 치명적인 출산을 견뎌낸다면 축하합니다. 남편이 당신을 때려 죽이지 않을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법이 허용하거든요. 중세 결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로맨스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살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내일 결혼하는데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12살에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 팔아버렸습니다. 결혼식 밤에 손님들이 문자 그대로 당신이 침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인 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무서운 출산을 무사히 넘긴다면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당신을 죽여버리지 않을 확률은 아마도 50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결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시절 죽는 날까지 함께라는 말은 달콤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아마도 얼마나 오래 살지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연애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걷기도 전에 가장 많은 돈을 준 사람에게 당신을 팔 수 있었던 시절을 살아보세요. 결혼식 밤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임신하는 것은 죽음의 게임과 같았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달에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당신은 모든 데이팅 앱에 감사할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겪었던 것들과 비교하면 당신의 최악의 이별조차도 행복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팅이 천국처럼 보이게 만드는 중세 결혼의 악몽을 살펴봅시다. 말할 수 있을 때 팔림 데이 마가렛 보포트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중세시대의 끝자락에서 살며 튜더 왕조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마가렛이 6살 때 그녀의 보호자들은 그녀를 존 드라폴과 결혼시켰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가렛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만큼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물려받을 모든 돈과 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3년 후 정치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그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다시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24세의 에드문드 튜더에게. 마가렛은 12살이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중세법은 이 나이에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소녀가 최소한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에드문드 튜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혼 몇 달 만에 12세의 마가렛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딸 이사벨라 드 발루아를 보세요. 그녀는 1496년에 영국의 리처드 2세와 결혼했습니다. 이사벨라는 6세 5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선물에는 문자 그대로 인형과 작은 은 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계약에는 그녀의 12번째 생일이 지나야만 결혼이 진짜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기준으로도 이는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 결혼들이 잘못된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계획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중세의 부모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 특히 딸들이 은행의 돈과 같다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땅과 타이틀이 있는 딸은 기본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 그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잘못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쟁, 질병, 정치적 충돌이 가족의 돈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결혼 게임을 주식 거래를 사고 파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자녀를 결혼시켜 다른 가족과의 우정을 확보하고 부가 안전하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정말 디스터빙한 점은 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결혼이 언제 진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혼이 관련되면 그런 규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은 옳고 그름보다 더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만들지만 대부분의 중세 사람들은 실제로 훨씬 늦게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가족들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아동 결혼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마가렛과 이사벨라와 같은 소녀들에게 어린 시절은 그들의 유산이 그들의 순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결정된 순간에 끝났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것은 그들에게 결혼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밤의 공포 쇼아웃, 이제 라고 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세 결혼식 밤에는 현실 TV를 공손하게 보이게 할 공개적인 수치심이 따랐습니다. 침대 의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의 결혼식 사진가들이 존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매우 치매적인 전통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당신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은 당신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당신을 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밤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성들은 신부를 침실로 데려가서 모든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빗고 침대에 눕히며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유용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한편 남성들은 신랑에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와 함께 침대에 들어가게 만들고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사제가 결혼 침대를 축복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던지기가 이어졌습니다. 신부 들러리와 신랑 들러리가 침대 양쪽에 앉아 커플의 양말과 스타킹을 던졌습니다. 정통 타격은 던진 사람이 다음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세 속옷을 사용한 표적 연습으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불편한 점은 왕과 여왕, 고위 귀족들과 같은 경우 많은 경우 목격자들이 실제로 남아 결혼이 진짜가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세 사람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대 커튼 바깥에서 기다리며 증거를 기대했습니다. 1869년 마가렛 오브 요크와 부르근트의 찰스 대공의 결혼을 보세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침대 의식이 많은 귀족 손님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압박감은 컸습니다. 결혼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우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경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결혼이 주로 법적이고 경제적 계약인 세상에서 결혼을 진짜로 만드는 것이 공식적이고 구속력을 갖게 했습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유효한 결혼이 없었습니다. 이는 상속권, 정치적 우정, 합법적인 자녀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체크를 해보십시오. 침대의식이 실제로 있었지만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것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주로 상류층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버전은 정치적 결혼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훨씬 더 간단하고 개인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의식은 또한 거주하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상징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부부를 침대까지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남겼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결혼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공개적인 침대가 법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왕족도 결국 이 사생활 침해에 지쳤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는 유명하게 자신의 침실문을 잠그고 이 전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습은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100년 더 지속되었습니다. 이사벨라 드 발루아와 같은 아동 신부에게 가장 우울한 점은 침대 의식이 그들의 어린 시절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알림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진짜가 되는 것은 지연되었지만요. 이사벨라는 6세에 이 의식을 치루었고 인형과 함께 이제 누군가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수업에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소유, 그리고 한 쌍의 삶에서 가장 사적인 순간이어야 했던 것에 대한 공개적인 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산, 사형 선고, 결혼식 밤이 무서웠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들어보세요. 중세 시절 임신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생명을 걸고 치르는 치명적인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마가렛 포포트를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중세 출산의 악몽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에드문드 튜더에게 임신했을 때 단지 12세였습니다. 에드문드가 그녀가 7개월째인 동안 역병으로 죽었을 때 마가렛은 무거운 임신 상태로 펜브룩 성까지 위험한 겨울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13세 소녀에게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457년 1월 28일 마가렛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제인 존 피셔 주교가 쓴 글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언어로 그녀의 몸이 너무 발달이 늦어서 누구나 어머니와 아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산은 너무 외상적이어서 마가렛은 에드문드의 죽음 이후 2번 더 결혼했지만 다른 아이는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13세 몸이 입은 피해는 영구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끔찍한 출산이 튜더 왕조의 미래의 어머니를 생애 동안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중요한 지위 덕분에 더 잘 알려졌을 뿐입니다. 중세 통계는 무섭습니다. 대략 3분의 1의 여성들이 출산 중 혹은 그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세 여성이 임신할 때마다 그녀는 현대인이 낙하산으로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생존 확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중세 출산 관행은 여성들이 분만 중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여성의 출산 중 피를 잃는 것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피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고문 기구처럼 설계된 출산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의자는 출산을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기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유한 여성들도 반드시 더 나은 여건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라곤의 이사벨라를 살펴보세요. 그녀는 18세에 출산 후 며칠 동안의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칠 동안 고통을 겪다 결국 죽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것은 귀족 여성들이 즉시 지속적으로 임신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지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여겨진 에레노르 아키테는 10번의 임신을 극복했습니다. 각 임신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여성들은 생애 동안 8부터 15회의 임신을 경험했습니다. 끝없이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들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중세 아내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성들이 약포르비나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세의학은 모든 문제를 여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출산을 견뎌낸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당신은 신체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손상을 받아서 나머지 생애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손상된 장기, 찢어진 근육, 지속적인 고통. 이들은 단지 아내가 되는 대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비참한 점은 이러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이 사이클을 시작할 때 여전히 10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렛 보포트는 13세였습니다. 아라곤의 이사벨라는 성숙한 18세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직 성장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기대받았습니다. 중세의 결혼은 단순히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계보를 계속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예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오히려 러시아 룰렛처럼 무작위로 사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그래서 당신은 아동 결혼에서 살아남고 공개적인 침대 의식을 견뎌내며 출산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폭행하고 감금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법 안에서 말입니다. 중세 결혼법은 여성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합리적인 처벌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남편들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신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매우 느슨하게 정의되었습니다. 법적인 기록에 따르면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었고, 그 나무 막대기의 두께는 자신의 엄지손가락보다 두껍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를 죽일 수 있는 궁극의 사례, 헨리 8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헨리는 중세의 끝자락과 르네상스 시기에 살았지만 그는 중세 결혼법을 극도로 적용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을 때 남자 자식들, 그는 단순히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죽였다는 진실입니다. 앤 불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헨리가 그녀에게 지겨워졌을 때 그는 그녀를 간통, 자신의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반역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중세법에서는 아내의 간통이 왕위를 이을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역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앤 불리는 1936년 5월 19일 기본적으로 법적 린치 사건인 재판 후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주장된 범죄에는 여러 남자, 심지어 그녀의 형제와의 간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헨리 자신의 고문들도 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을 원했습니다. 캐서린 하우드는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헨리가 그녀의 과거 관계와 가능한 간통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를 단번에 칼로 처형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19세 정도였을 때 처형당했습니다. 정말 겨우 10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헨리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는 중세 결혼법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너 코붐, 글로스터 공작 부인은 남편의 정치적 적들에 의해 수년간 고문을 받고 감금되었습니다. 그녀의 범죄?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결혼을 관장하였고 그들의 규정에 따라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무효화를 허가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는 대개 결혼이 진짜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과정은 여성이 여전히 처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치스러운 공개적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진짜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수년을 소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남편에게 법적으로 때릴 수 있고 강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남성과의 결혼에 갇히게 됩니다. 법은 명백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분리된 법적 신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계약에 서명하거나 심지어 그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평생 탑에 갇히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창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적 설명은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마녀, 간통 혹은 반역의 혐의를 쉽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법원은 불편한 아내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재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싹한 점은 이러한 여성들 중 다수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혼이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남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2명의 아내를 처형했을 때 그는 중세법을 어기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말입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었다면 그는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중세의 비참함, 경제학, 중세 결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솔직해져 봅시다. 인간이 상품인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현대 관계에 돈 압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중세 지참금이 온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도둑질이었습니다. 신부의 가족은 그녀를 남편의 손에서 빼앗기 위한 특권으로 신랑의 가족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박한 선물이 아닙니다. 일부 지참금은 오늘날의 돈으로 5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이사벨라 데스테를 살펴보세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결혼을 대규모 비즈니스 거래처럼 3년 동안 협상했습니다. 지참금 협상은 여러 차례의 입찰을 포함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엄청난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지참금에는 현금, 보석, 땅, 그리고 수십 년이 걸릴 정치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뒤틀린 점은 신부의 가족이 단순히 딸을 처분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라인을 위해 소닐라오의 보호와 지위를 구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지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아들은 한쪽으로 남겨지거나 너무 낮은 신분과 결혼하여 가족 전체를 끌어내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가족은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참금, 그녀 가족의 정치적 연결망 및 그녀가 받을 미래의 유산을 얻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문자 그대로 사업거래였고 신부는 상품이자 지불 수단이었습니다. 신부 가족에게 나쁜 소식은 지참금이 끝때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산에서 남편의 재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불한 가격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돈의 악몽은 지참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세상속법은 부를 남성의 손에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성이 남편을 잃게 되면 그녀는 자주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남자 친척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없이 남겨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과부들은 빠르게 재혼하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어떤 여성들은 4번이나 5번 결혼했습니다. 다음 남편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른 이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녀가 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굶주리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야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중세 여성들은 이 조작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렛 보포트는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다음 남편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외이지 룰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세 가족에서 딸의 결혼을 정리하는 것은 재정적 파산과 사회적 수치 사이의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가족은 여성의 지참금을 제공하기 위해 수세대에 걸쳐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사회적 상승 없이도 지킬 수 있는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냉혹한 아이러니는 딸의 지참금으로 인해 가난해지도록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 딸이 잘 대우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지고 지참금이 지급되면 신부의 가족은 남편이 학대적이거나 방치적이라고 판명되더라도 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들에게 법적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빚에 얽히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가진 인신매매였습니다. 중세 부부들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판매할 상품과 쓰일 돈으로 다루는 비즈니스 거래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대가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세대에 걸쳐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 궁합, 행복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중세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딸의 결혼이 가족의 신분을 높일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맨스는 지각된 재정적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다. 중세 결혼의 정점을 보여주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고통, 재정적 파산, 법적 억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결혼에는 내장된 만료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중세 평균 결혼은 약 15년에서 20년의 생애를 누립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동안에도 점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죽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내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앞서 언급한 생명적 러시아 룰렛 출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들도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역병, 그리고 기본적인 청결에 대한 완전한 무지 때문입니다.
14세기 플렉데스는 유럽을 휩쓸었고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딸의 화려한 지참금을 계획하고 정치적 결혼 동맹을 꾸렸지만 결혼식 전날 유행병이 결혼식을 계속 계획한 늦게까지 망가뜨립니다. 당신의 모든 재정 계산이 무의미해지고 당신의 미래의 사위가 도랑에 죽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실용적인 면은 정말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죽음에 적응하며 결혼을 회전문처럼 대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흔한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과부들과 호라비들은 배우자가 죽은 지 몇 달, 때로는 몇 주 안에 다시 결혼합니다. 그들이 무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순전히 필요 때문에 연쇄 아내가 됩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운이 좋으면 몇 년을 생존하고 과부가 된 후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다음 남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음악이 멈추고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우울한 의자 게임과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약간 더 나은 여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귀족 가족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예비 결혼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위한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결혼 계약은 때로는 한쪽이 죽을 경우가 올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란 말이었죠. 이 시기가 얼마나 결혼에서의 죽음이 일반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입니다. 결혼식은 부부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 뒤에 영혼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사제들은 결혼을 축복하며 동시에 머지않아 올 장례식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은 이상한 상속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여성은 3번, 4번 남편을 넘기며 각 남편으로부터 부를 얻어 매우 강력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고 서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속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복잡한 가족 나무를 만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이전 결혼에서 난 이복 형제를 가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이전 결혼에서 난 의붓 형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몇 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세 기록관들은 이러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 구조를 추적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기록은 드라마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존은 마리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존은 이후 수잔과 결혼했습니다. 수잔은 역병으로 죽고 존은 마가렛과 결혼했습니다. 마가렛은 그를 초과 수명으로 살아남아 토마스와 결혼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남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생존과 동맹 형성에 관한 것이었고 감정적 연결은 죽음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죽음과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아기를 낳고 계속 지참금을 협상하고 계속 침대 의식을 거치고 우리가 논의한 모든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위험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혼조차도 세상 떠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중세 부부가 죽는 날까지 함께라고 약속할 때 그들은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중세 결혼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탈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바라던 기간보다 일찍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세 결혼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동 신부들은 농장 동물처럼 팔리고 결혼식 밤은 공개적인 쇼로 변하고 출산이 사실상 사형 선고가 되었고 남편들에게는 법적 살인 권리가 있으며 지참금 때문에 가족이 파산하고 결혼은 고통이 가득한 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끌어내는 것이 지참금 협상을 하며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보다 훨씬 나쁠 수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의 데이팅은 실제로 로맨스에서 일어난 최악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할지도 모릅니다.